자, 테마 16번입니다. 자, 연구 문제로부터 시작을 한다고 했죠. 그래서 모든 조사는 연구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연구 문제로부터 시작을 하는 거고, 이 연구 문제에 대한 답을 구하기 위해서 가설을 설정한다고 했었습니다. 가설을. 그 다음 이제 이 가설에 들어가 있는 것을 검증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가정환경이 청소년 비행에 영향을 미칠까? 라고 이제 이 연구 문제가 설정이 되었으면, 그에 대한 이제 가설을 설정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 이제 그러면 이 가정환경도 조사를 해봐야 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 청소년 비행 정도도 조사를 해가지고, 실제 가정환경이 안 좋은 아이들이 청소년 비행을 저지르는 게 많은지, 범하는지 이걸 봐야 하거든요. 그 관계를 봐야 하거든요. 근데 이 가설에 들어가 있는 그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이 어, 개념을 측정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 개념은 추상적이기 때문에 이걸 바로 측정할 수는 없어요. 이걸 이제 쪼개야지 되거든요. 그 쪼개야지 측정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쪼개는 것, 즉 구체화시키는 것을 조작적정이라고 했었어요. 물론 이제 구체화시키는 방법은 두 가지로 크게 또 나뉘어요. 이게 지난 시간 제가 잠깐 설명한 것처럼 명목적 정의하고 조작적 정의로 나뉩니다. 근데 이제 조작적 정의까지 와야지 측정 가능한 수준이 되게 되거든요. 근데 이 개념은요, 다시 이제 이 개념은 변수 플러스 상수예요. 변수 플러스 상수. 그러니까 개념은 변수와 상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변수죠, 이 변수. 이제 상수는 값이 하나라고 그랬고, 변수는 값이 둘 이상인 것을 내기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시험에서도 모든 변수는 개념이다. 모든 상수는 개념이다. 그렇게 하면 맞죠? 그죠? 모든 변수나 모든 상수는 개념입니다. 근데 모든 개념이 변수인 것은 아닙니다. 그죠? 왜냐면 그러니까 개념은 변수 플러스 상수로 되어 있으니까. 근데 이 변수를 구분하는 게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서 구분할 수가 있고요. 그게 바로 지금 우리 테마 16번에 나와 있는 측정 수준, 거기 이제 속성에 따른 변수거든요. 자, 근데 이제 그 속성에 따른 변수가 그거 보면 이제 명목적 변수, 그러니까 명목적 측정으로 되어 있잖아요. 우리 교재는 명목적 측정, 그다음에 서열적 측정, 등간적 측정, 그다음에 비율적 측정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명목적 측정은 명목 변수입니다. 그러니까 명목 변수를 측정하면 그게 명목적 측정이 되는 거예요. 또는 명목 변수를 측정하는 척도를 명목적 척도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 명목적 측정 또는 명목적 척도, 명목 척도 이렇게 나오면 그냥 우리가 그냥 명목 변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서열적 측정은 서열적 척도로 나오기도 해요. 즉 서열 변수를 측정하는 척도가 서열적 척도니까. 그리고 서열적 측정. 그 다음에 등간 변수는 등간적 측정, 등간적 척도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율적 측정, 이건 이제 비율 변수죠. 비율적 척도 이렇게 나오기도 하는데, 자 거기 명목적 측정 보면 측정 대상의 특성을 분류죠. 분류. 그리고 확인이에요. 분류, 확인. 그러니까 범주화시키는 범주. 그래서 이제 분류 확인한다. 자, 이게 이제 명목 변수의 특성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명목적 측정의 특성이기도 하죠, 이게. 그래서 이제 대상 자체, 그리고 대상 특성이 이 과정을 통해 범주화되거나 분류된다. 말 그대로 이제 이름을 붙이는 거죠. 그 분류된 것에. 명목적이 되는 건데. 자, 거기에 이제 예를 보면, 예를 짝짓는 문제가 나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성별, 장애 유형, 종교 유형,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근데 거기 보면 그 왼쪽에 보면 그 표 왼쪽에 보면은요. 이게 명목 변수는 또는 명목적 측정은 명목적 척도는 범주를 특징으로 하거든요. 근데 포괄성과 상호 배타성도 가지고 있어요. 이것도 만족을 해요. 포괄성과 상호 배타성도 만족을 한다. 여기서 이걸 알아야 돼요. 명목 변수 그 안에 이 포괄성은 뭐냐면은 응답 가능한 모든 상황을 포함하고 있느냐의 여부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당신의 종교는, 그래서 거기 그 명목 변수의 유형 중에 종교 유형이 나와 있잖아요. 종교 유형. 그러면 당신의 종교는 그러면 1번 기독교, 2번 천주교, 3번 불교. 그렇게 끝나버리면, 거기까지만 끝나버리면 그 응답 범주에 그것만 있으면 포괄성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괄성 뭐냐면은 응답자가 응답 가능한 상황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무교, 그 다음에 뭐 기타 뭐 이게 들어가야지 응답 가능한 상황에 다 들어가게 되죠. 자, 그게 이제 포괄성 있는 것인데, 어떻든 이제 명목 변수 하게 되면 거기 포괄성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성별 하면 남녀, 남자, 여자. 뭐 이제 요즘 뭐 제3의 성도 인정을 해야 한다 뭐 이렇게 얘기가 되긴 하지만 어떻든 남녀 이렇게 되니까.
그다음 이제 상호 배타성은 뭐냐면은 중첩되지 않는 것을 얘기합니다. 응답 범주 간에 예를 들어서 기독교면 기독교, 천주교면 천주교, 불교면 불교 이렇게 이제 서로 중첩되지 않는 거예요. 응답들이. 근데 이제 당신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뭐 예를 들어서 사무직 또는 그 예를 들어서 전문직. 근데 거기에 이제 정규직 이게 들어가면 이제 정규직하고 나머지가 이렇게 겹칠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겹치게 되는 것들은 상호 배타성이 없는 건데 어떻든 그 명목 변수에 범주 그리고 포괄성과 상호 배타성까지 충족하고요. 걔가. 그 다음에 서열로 가게 되면은 이거 순위죠. 잘 알다시피 순위. 근데 거기에 이제 얘 들어간 거 보니까 장애 등급, 그 다음에 만족도 보면 이제 만족도 보이죠. 만족도. 이따 보면 그 등간 변수에 보면 10점 만점의 만족도가 보여요. 10점 만점의 만족도는 등간 변수인데 그냥 만족도는 서열입니다. 그리고 그 서열에서 또 중요한 게 리커트 척도 보이세요? 리커트 척도. 학점. 리커트 척도. 자, 이게 이제 여기에 서열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등간 변수는 이제 등간격까지 가지고 있는 거죠. 등간격. 자, 근데 이제 등간 변수에서 보면 그 얘 봐보세요. 얘 보면 시험 성적, 이번 시험에 토익 점수가 시험에 나왔거든요. 이렇게 시험 성적, 시험 점수는 비율이 아니라 등간입니다. 이거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등간과 비율을 구분하는 것은 절대 0점이 있느냐 여부거든요. 절대 0점이 있으면 바로 이제 비율 변수로 가게 되는데 등간 변수는 임의의 0점이에요. 임의 0점. 그래서 이제 그 예를 들어 시험 성적이 0점이다. 그러면 시험 성적 그 빵점이 절대 0점이냐 임의 0점이냐인 거거든요. 그 구분해야 하는데 우리가 영어 시험 빵점 맞았어도 영어에 대한 지식이 아예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토익 점수를 빵점 맞아도 뭐 영어에 대한 지식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건 절대 0점이 아니에요. 그래서 시험 성적은 임의 0점이 되는 것이고 따라서 등간 변수가 되는 겁니다. 알았죠? 그거 조심해야 돼요. 시험 성적 또는 시험 점수 뭐 이거. 그리고 이제 그 등간 변수에 또 학년 있죠? 그 학년은 서열 아닙니다. 이것도 질문들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1급 강의 하다 보면은 학년이 왜 서열이 아니냐. 등간입니다.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자, 이렇게. 그 다음에 비율 변수, 비율적 측정이죠. 절대 0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얘는 사칙연산이 모두 가능합니다. 아까 등간 변수는 사칙연산이 불가능하죠. 곱하기 나누기는 불가능합니다. 더하기 빼기만 가능하고. 자, 거기까지. 자, 요게 이제 시험에 나왔고 그 표 아래 보면은요. 명목 측정보다 서열 측정이, 서열 측정보다 등간이, 등간보다는 비율이 높은 수준의 측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그릴 수 있어요. 명목 변수 안에 지금 아까 세 가지 특징이 있었잖아요. 선생님들 요거까지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 역대기출 문제에서는 이게 나왔었거든요. 이 포괄성과 상호 배타성까지 포함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보통 그냥 우리가 범주만 알고 있잖아요. 근데 요거까지 포함하고 있다. 그 다음 이제 요거를 다 포함하고 있으면서 서열 측정은 이거 다 포함하고 있으면서 순위까지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등간은 이거 다 포함하고 있으면서 등간격까지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비율은 이거 다 포함하고 있으면서 그 다음에 절대 0점까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위로 올라갈수록 높은 수준의 측정인 거예요. 이게 높은 수준의 측정이고 아래로 내려올수록 낮은 수준의 측정이야. 낮은 수준의 측정 또는 낮은 수준의 척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 이렇게. 자, 근데 높은 수준으로 물어볼수록 이쪽으로 물어볼수록 응답률은 떨어집니다. 알았죠? 높은 수준의 척도로 설문지를 물어보게 되면요. 설문지를 구성해서 물어보면 응답률은 떨어집니다. 왜? 복잡하니까. 응답하기가 복잡하니까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은 수준으로 물어볼수록 응답률은 높아집니다. 요거 하나만 좀 기억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척도의 변환인데 자, 척도의 변환에서 낮은 수준의 척도를 높은 수준의 척도로 변화는 불가능해요. 근데 높은 수준의 척도를 낮은 수준의 척도로는 가능합니다. 변환이. 자, 여기까지 정리하면 끝이에요. 그게 그 아래 지금 아래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자, 일단 그게 중요해요. 고기가.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아래 이제 척도 그냥 추가를 시켜놨거든요. 척도를. 자, 그 우리가 지금 테마 15번에서 뭘 냈냐면 조사 방법의 형태가 어떤 게 있고 이걸 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지 이게 있었거든요. 그럼 이제 절차까지 알았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이제 조사 방법의 형태가 어떤 게 있고 절차도 알았으면은 조사 방법을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측정 도구를 만들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설문지를 만든 거예요. 여기 이제 조작적 정의에서 설문지가 나온 거거든요. 자, 조작적 정의에서 여기에 쪼개진 그 개념들을 질문으로 만들어서 그걸 종에 배치하면 그게 설문지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설문지는 설문지 자체가 척도예요. 측정하는 도구, 척도. 근데 이 척도인 설문지 안에 요게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요게. 요 개념이 이 안에 설문지 안에. 설문지를 구성할 때 명목 변수를 측정하기 위해서 명목적인 질문을 만들어내야 하거든요. 등간 변수를 측정하면 등간 변수를 물어볼 수 있는 질문지를 만들어내야 돼요. 근데 그게 이제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테마 16번은 사실 설문지 안에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거기 그 제가 추가시킨 거 55페이지 제일 아래 봐보세요. 이 척도를 만들 때 구성해야 할 것, 즉 척도는 설문지인데 우리한테 보면 설문지를 만들 때 고려해야 할 것이 그 1번에 보니까 분류된 범주는, 그러니까 분류된 응답 범주는 다른 범주와의 관계 속에서 상호 배타적이어야 돼요. 아까 뭐 전문직, 사무직 뭐 해놓고 거기다 비정규직 집어넣어 버리면 이게 전문직에도 비정규직이 있을 수 있고 사무직에도 비정규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응답이 중복되면 안 되거든요. 중복되지 않게끔 하는 상호 배타적이 있어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같은 범주 안에서 포괄적이어야 돼요. 즉 응답 범주들이 응답자로 하여금 응답 가능한 상황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야 돼요. 아까 같이 기독교, 천주교, 불교하면은 뭐 다른 종교 관련 사람은 응답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포괄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설문지를 만들 때, 즉 척도를 만들 때 이걸 고려를 해야 한다. 그다음 응답 범주들은 서로 논리적으로 연관성이 있어야 돼요. 당신의 종교는 무엇입니까? 해놓고 기독교, 천주교, 불교, 그다음에 뭐 자영업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응답 범주 간에 이 종교로서의 이 논리적 연관성이 있어야 하고 척도가 여러 개의 문항들로 구성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걸 바로 리커트 척도가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 리커트 척도 같이 이 여러 개의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는 이런 척도의 경우에는 문항들 간의 내적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즉 상관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게 관련이 있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내적 일관성은. 그다음 이제 거기 평정 척도의 경우에는 평정 척도는 뭐냐면은 어, 응답할 수 있는 기준을 딱 제시를 해요. 그리고 그 중에 하나를 그러니까 평가 기준을 제시하고 그 중에 하나를 고르도록 하는 것이 평정 척도라고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수, 우, 미, 양가 그 중에서 고르라고 하거나 매우 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이렇게 기준을 딱 제시해놓고 그 중에 고르라고 하거나 이런 것들을 평정 척도라고 하는데 이 평정 척도의 경우에는 찬반의 응답 범주의 수가 균형이 맞아야죠. 그죠?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고 끝나면 안 되죠. 매우 그렇지 않다까지 들어가줘야죠. 그 얘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개념은 아닌데, 그거 추가시켜 놓고, 그 다음에 오른쪽 날개 쪽에 보면은 변수를 구분할 때, 뭐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서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거기 이제 아까 우리가 공부했던 것은 지금 속성에 따른 구분에 해당되는 것이었고, 그것과 겹치고 있고, 연속성 유무에 따라서는 등간과 비율이 거기에 들어가고요. 얘들 이제 0이 있잖아요. 그 안에. 근데 이제 비연속 변수는 보면 명목하고 서열, 거기다 더미 변수까지 포함이 되는데 더미 변수가 뭔지는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사실 이게 우리 논점은 좀 있는데 거기 기능적 관점에 따른 구분에서 독립 변수는 다른 변수에 영향을 끼치는 변수입니다. 당연하죠. 그 다음에 종속 변수는 영향을 받아서 변화되는 쪽입니다. 그래서 결과 변수고 매개 변수는 독립 변수에 영향을 받아서 종속 변수에 영향을 주는 변수를 매개 변수라고 합니다. 매개 변수. 자, 다시 한번 지금 테마 16번에서는 거기 측정 수준 고기가 제일 중요해요. 사실은. 나머지는 지금 1급 논점인데 그걸 지금 조금 추가시키고 있는 것인데요. 제가 그래서 기능적 관점에서 독립, 종속, 매개, 통제 변수의 개념만 좀 알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건데 잘 알다시피 이제 독립 변수는 예를 들어서 x 자 이렇게 한번 봐볼까요? 자 A가 B에 영향을 줄 것이다 봤어요. 그러면은 영향을 주는 쪽은 이게 독립 변수거든요. 그 다음에 영향을 받는 쪽이 종속 변수죠. 종속 변수 얘기야. 자, 근데 연구자가 생각하기에 A가 B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C가 있어가지고 A가 C한테 영향을 주고 C가 B한테 영향을 주다 보니까 A가 B에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보인 거예요.
그러면 이때 C를 매개변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요. 매개변수를 통제해버리고 A하고 B의 관계만 보게 돼버리면 A와 B는 아무런 관계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는 A와 B는 허위적 관계가 되거든요. 허위적 관계. 자, 이때 이 C 매개변수라고 합니다. 근데 매개변수는 이걸 봐야 돼요. 이게 화살표. 화살표를 보게 되면 매개변수는 연구자가 생각했던 독립변수의 종속변수가 되죠. 그죠? 얘가 독립변수의 종속변수니까. 그 다음 이제 요 관계로만 보게 되면 그 다음 이제 요 관계로만 보게 되면은 연구자가 생각했던 종속변수에는 독립변수가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매개변수는 뭐냐? 독립변수, 연구자가 생각했던 독립변수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종속변수에 영향을 주는 쪽, 그게 바로 이제 매개변수가 되게 됩니다. 그거 개념만 좀 알고 계시고, 그다음에 이제 통제변수는 왜 들어가 있냐면은 이런 거예요. 자, A와 B의 관계를 명확하게 보기 위해서 지금 연구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A와 B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제3의 변수들 모두 다 통제를 해야 돼요. 얘들한테 영향을 주지 않게끔 만들어 놓고 이 둘의 관계를 봐야 하거든요. 따라서 통제 변수는 뭐냐면은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를 제외한 나머지 제3의 변수들은 모두 다 통제 변수가 됩니다. 즉 통제 당하면 통제 변수가 돼요. 걔들은. 그래서 거기 이제 통제 변수가 될 수 있는 것들은 외생 변수, 매개 변수, 조절 변수, 억압 변수, 왜곡 변수 뭐 등등등등. 그러니까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가 아닌 것들은 다 통제 변수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알았죠? 뭐 나머지는 굳이 그게 뭔지 몰라도 상관없고요. 뒤로 넘길게요. 그 56쪽으로 가보면 자 이제 척도에서 평정척도 아까 설명했어요. 어떤 인물, 집단, 사물 등 주어진 기준에 의해 평가하도록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면 주어진 기준을 딱 정해놔요. 그리고 그 중에 하나를 고르도록 하는 겁니다. 아까 같이 뭐 매우 만족, 만족, 불만족, 아니 보통, 그리고 불만족, 매우 불만족 뭐 이렇게 딱 정해놓고 1번에서 5번 딱 만들어 놓고 그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하거나 이런 것들인데 근데 거기 리커트 척도 때문에 본 겁니다. 지금 리커트 척도는 이 지금 평정척도와 다른 점은 거 보니까 리커트 척도가 한 변수를 측정하기 위해서 적절하게 선택된 한 세트의 다수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평정척도는 한 변수를 그냥 하나의 문항으로 물어봅니다. 하나의 질문으로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평정척도와 다르게 리커트 척도는 그걸 묶어 놓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보세요. 거기 리커트 척도 그 표에 보면 그 아래 얘가 있어요.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얻는데 도움을 주었다부터 이렇게 쭉 나와 있죠. 그게 바로 리커트 척도거든요. 이런 게. 자, 근데 거기 보면 예를 들어서 그 문항 중에 하나를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얻는데 도움을 주었다를 그냥 끄집어내 가지고 하나의 문항을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화면에 제가 이렇게 그러니까 귀하가 필요로 하는 것을 얻는데 도움을 주었습니까? 이렇게 해놓고 1번 매우 그렇지 않다.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그 매우 그렇다 이렇게 질문 하나 이렇게 딱 물어본 거 있죠. 이게 평정척도예요. 이게 평정척도. 근데 지금 보니까 리커트 척도는 이 평정척도가 여러 개 그냥 아예 묶여져 있어 버리죠. 여러 개 문항들이. 그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문항이 1번부터 5번까지 되어 있고요. 자, 근데 여기서 그 문항에 동원되어 있는 그 문항, 그러니까 1번부터 5번까지의 모든 문항이 1점에서 5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매우 그렇지 않다부터 매우 그렇다로 되어 있어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그러니까 여기 지금 측정에 동원된 모든 문항들이 동일한 가치를 부여한다. 그러니까 동등한 가치를 부여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즉 측정에 동원된 모든 문항들이 동일한 기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리커트 척도의 그 개념 한번 봐보세요. 우리 사실 개념만 시험에 나왔어요. 우리 시험에서는 그 개념 한번 봐보세요. 각 문항별 응답 점수의 총합으로 이제 그 의미를 부여하는 것인데 즉 그래서 총합이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을 대표한다는 가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측정에 동원된 각각의 문항들은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의 속성에 대해서 동일한 기여를 합니다. 즉 다시 한번 측정에 동원된 모든 항목들은 동등한 가치가 부여된 겁니다. 그게 어떤 의미냐면 다시 한번 그 예를 봐보세요. 1번부터 5번까지 나와 있는데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얻는데 도움을 주었다. 이게 무슨 뭐냐면은 지금 클라이언트가 사회복지사에 대한 태도 조사를 한 거예요. 클라이언트에 대한 그러니까 사회복사에 대한 클라이언트의 태도 조사. 근데 클라이언트가 지금 사회복사를 지금 평가하는 데 있어서 사회복지사가 지금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얻는데 도움을 주었다. 뭐 매우 그렇지 않다부터 매우 그렇다부터. 그다음에 3번 보니까 나에게 유용한 충고를 해주었다. 1번부터 또 5점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럴 때 클라이언트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요, 사회복지사가 뭐 나한테 유용한 충고를 안 해줬어도 뭐 그런 거 크게 중요하지 않고 나한테 진짜 내가 정작 필요로 하는 것을 얻는데 도움을 주는 게 더 중요할 수 있거든요. 그죠? 1번이 더 중요할 수 있어요.
그죠? 또는 뭐 예를 들어서 4번처럼 따뜻하고 이해적이다. 사회부가 그렇게 따뜻하고 이해적이지 않더라도 뭐 1번 같이 정말 나한테 필요한 거 도움을 주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1번이 더 중요할 수 있는데 어쨌든 1번이 1번에서 7점으로 되어 있지 않고 1번이든 2번이든 3번이든 모두 다 1점에서 5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측정에 동원된 모든 문항들이 동일한 가치가 부여된 겁니다. 요거 하나 좀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그 장점에 보면 이게 사회과학에서 가장 많이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 시험에 나온 거고 결국 다시 2017년에 그 다음에 거기 장점에서 거기 판단자를 따로 쓰지 않는다. 요거 그냥 하나만 그것만 좀 그러니까 그 개념 첫 번째 땡하고 장점에 사회과학에서 널리 사용된다. 그거하고 그 다음에 판단자를 따로 쓰지 않는다. 그것만 그냥 한번 밑줄 그어 보시겠어요? 그것만.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리커 척도는 서열 척도입니다. 매우 그렇지 않다부터 매우 그렇다로 되어 있죠, 응답이. 그러니까 이거 서열 척도입니다, 서열. 그 정도만 그냥 가지고 가죠. 그 판단자를 따로 쓰지 않는다는 거는 뭐냐면은 리커 척도 이 문항을 구성할 때 판단자한테 이걸 물어보지 않아요. 응답자들한테 직접 물어봐가지고 이걸 결정해요. 그건데 근데 그것도 좀 너무 깊습니다, 우리한테. 그다음에 그 아래 볼게요. 거의 의미분할 척도로 갈게요. 의미분할 척도. 한 쌍에 반대되는 형용사를 사용해서 두 개의 상반된 입장에서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 극단에서 다른 극단에 이르는 중간 범주로 5개 또는 7개의 응답 범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우리 집단 사정 방법으로 이게 쓰입니다. 기술론에서 이 집단 사회복 실천이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서 집단 사정 도구로서 이게 나와요. 소시오메트리, 소시오그램, 그 다음에 상호작용 차트, 그 다음에 의미분할 척도 이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의미분할 척도는 집단 사정 도구로도 쓰인다. 즉 집단 성원이 다른 동료 집단 성원을 평가할 때, 사정할 때 사용이 된다. 여기까지 알면 돼요. 그 아래 보니까 얘를 보니까 A 신문하고 B 신문 비교하는 거에서 다정하다, 그 다음에 다정함이 없다, 즉 친근감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죠. 서로 반대되는 형용사예요. 선생님들이 문제 풀 때 반대되는 형용사를 사용해서 이거 나오면 무조건 의미분할 척도예요. 문제 풀 때. 그래서 이제 거기 가운데가 모르겠다가 있잖아요. 그리고 양쪽으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이렇게 퍼지고 있죠. 그죠? 5개 범주로 되어 있어요. 만약에 이걸 7개 범주로 만든다라고 한다면 모르겠다, 약간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뭐 이런 식으로 넓혀지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57쪽으로 볼게요. 자, 테마 17번입니다. 신뢰도와 타당도인데요. 우리 사회복지직은 2016년에 문제가 나왔었네요. 그 다음에 서울시가 2019년, 보호직이 2019년에 문제가 나왔네요. 자, 일단 우리한테는 너무 이게 얇게 나옵니다. 자, 먼저 개념을 알아야 돼, 개념. 자, 신뢰도는 반복되는 측정에서 어느 정도 동일한 결과를 얻게 되느냐. 자, 그겁니다. 신뢰도 다시 한번 반복 측정했을 때 어느 정도 동일한 결과가 나오느냐. 이게 바로 신뢰도입니다. 그래서 측정 도구의 안정성이라고 합니다. 이걸. 알았죠? 이걸 측정 도구의 안정성이라고 해요. 안정성. 측정 도구의 안정성. 만약에 우리가 자를 하나 만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자가 온도에 민감해 가지고 막 오전에는 온도 좀 기온이 낮을 때는 줄어들었다가 점심엔 늘어났다가 다시 저녁에는 또 줄어들었다가 측정 도구를 우리가 만들었는데 그 자가 막 이게 들쑥날쑥해 버리면 그걸로 측정했을 때 똑같은 사람을 측정해도 아침과 점심과 저녁에 측정할 때 길이가 달라져요. 즉 이렇게 측정 도구가 안전하지 못하면 그 값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신뢰도는 뭐냐면 반복 측정해도 동일한 대상을 특히 반복 측정했을 때 값이 일관적으로 나와줘야지 측정 도구가 안전한 거예요. 변함이 없이. 알았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측정 도구의 일관성, 측정 도구의 안정성, 이게 바로 신뢰도예요. 알았죠? 측정 도구의. 그러면 측정 도구가 안전한가, 즉 일관성 있는가, 즉 신뢰도가 있는가를 측정하는 방법은 거기 나오는 조사자 간 신뢰도, 제조사법, 복수양식법, 반분법. 이 반분법은 이분절기법이라고 하는데요. 그 다음에 크롬바 알파가 있습니다. 자, 이 종류만 사실 알면 돼. 우리 이게 기계 안 나와요. 이게 안 나와서 신뢰도를 측정하는 방법은 조사자 간의 신뢰도, 제조사법, 그 다음에 복수양식법, 반분법, 크롬바 알파가 있구나. 이렇게만 알아도 됩니다. 더 이상 쉽게 안 나와요. 이게.
특히 그 크롬바 알파 신뢰도를 측정하는 방법에서 가장 지금은 크롬바 알파를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크롬바 알파 신뢰도를 측정한다. 이게 타당도를 측정하는 도구도 하면 안 돼요. 절대.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타당도로 갈게요. 그냥. 자, 타당도는 측정 도구로 측정하고자 의도한 것을 실제 측정해내는 정도입니다. 즉, 측정 도구의 정확성을 얘기하죠. 이건. 그죠? 측정 도구의 정확성. 자, 측정 도구로 측정하고자 의도한 것을 실제 측정해내는 정도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만든 지금 설문지가 내가 만든 척도인 설문지가 신뢰도가 있는지,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정확하게 측정 가능한지, 즉 타당도가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때 이제 타당도를 측정하는 방법은 내용 타당도, 그 다음에 기준 타당도의 네 가지가 있고요. 동시적, 예측적, 집단비교법, 기준문항에 의한 타당도 뒤로 넘겨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구조적 타당도, 즉 이 구조적 타당도에는 이해 타당도, 그 다음에 수렴, 판별 타당도, 요인 분석까지 있습니다. 자, 여기도 우리 시험은 공무원 시험은 깊게 안 나와요. 그냥 뼈대만 알아도 사실 깊게 지금 공부한 거예요, 이건. 아셨죠? 이 1급 시험이면 이거 깊게 들어가야 하는데 이게 우리는 안 나와, 그게. 안 나와서 선생님들이 그냥 이거는 타당도는 내용 타당도, 기준 타당도의 네 가지 있고, 그 다음에 구조적 타당도의 이해 타당도, 수렴 판별, 그 다음에 요인 분석. 특히 요인 분석은 타당도를 측정하는 방법이다. 까지만 알면 돼요. 더 깊게 안 나와서. 이렇게 설렁설렁 공부해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 텐데 진짜 그래요. 그래서 그 정도만 보고 그 다음 이제 58쪽으로 와보세요. 이 신뢰도와 타당도인데 여기 자 신뢰도는 거 보니까 그 그림을 한번 봐보세요. 스몰 a를 보면 걔는 신뢰도도 없고 타당도도 없습니다. 왜? 신뢰도는 값이 일관적으로 나와줘야 돼요. 그래서 값이 모여져 있어야 하거든요. 근데 모여 있지 않죠. 그 다음에 이제 타당도는 그 정확하게 중앙을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신뢰도도 없고 타당도도 없습니다. 즉 신뢰도도 낮고 타당도도 낮아요. 근데 이제 B를 보니까 신뢰도는 있죠. 근데 타당도가 없어요. 여기서는 있네요. 그죠? 신뢰도가 있어도 타당도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반면에 C를 신뢰도도 있고 타당도도 있어요. 타당도가 있어요. 성감 기간이 안 돼 있어서 그죠? 타당도가 그- 있어도 다 맞. 하지만 신뢰도가 그게 네. 성감 그걸 알아야 돼요. 다시 한번 그거 제가 신뢰도가 있다고 네, 그래서 바로 한번 이거 보고 그랬지만 그랬지만 타당도가 있어요.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측정의 오류인데 측정의 오류. 자, 측정의 오류는 체계적 오류와 비체계적 오류로 나뉩니다. 그 비체계적 오류가 2019년 보호직, 2017년 사회복지직에서 나왔는데요. 마이크가 켜 있으면 제가 자 측정의 오류, 체계적 오류, 비체계적 오류. 자, 체계적 오류 봐보세요. 측정 대상에 대해서 어떤 영향이 체계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즉 그 오류가 항상 일정한 방향으로 체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체계적 오류예요. 그래서 일정하게. 그래서 측정 결과가 모두 높아지거나 모두 낮아지거나 와 같은 편향. 거의 편향 동그라미 해보세요. 선생님들 그 편향이 나오잖아요. 그럼 무조건 걔는 체계적 오류예요. 그렇죠? 비체계적 오류는 해놓고 거기다 편향 그러면 틀려요. 비체계적 오류는 편향으로 나타나지 않고 체계적 오류가 편향된 경향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체계적 오류는 타당도를 떨어뜨립니다. 타당도에 영향을 미치게 돼요. 그러니까 타당도를 저해하는 겁니다. 자, 화면 보시면 제가 잠깐 설명하면 이거예요. 이게 뭐냐면 측정의 오류잖아요. 측정했을 때 나타나는 오류예요. 우리가 지금 설문지를 하나 만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대학 동기한테 야 이게 내가 지금 조사원을 아르바이트로 하는데 뭐 대학생 조사하는데 네가 한번 응답 좀 해줘라 해가지고 응답 좀 해달라고 했는데 얘가 응답해가지고 설문지를 가지고 왔는데 자 여기서 매우 그렇다만 다 여기 체크해가지고 얘가 가지고 왔다고 봐보세요. 그리고 또 한 명은 매우 그렇지 않다만 다 체크해가지고 가지고 왔다고 보세요. 또 한 사람은 보통이다만 다 체크해가지고 가지고 왔다고 보세요. 이게 바로 체계적 오류입니다. 이런 것들이. 자, 이게 지금 매우 그렇다만 가지고 측정, 이게 다 체크해 온 사람은 이 사람은 모든 걸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관용의 오류라고 해요. 관용의 오류. 그 다음에
거기 나오는. 그 다음에 그 매우 그렇지 않다만 다 측정해가지고 이렇게 체크해가지고 온 사람, 이 사람을 거기 나오는 가옥의 오류라고 해요. 이걸 가옥의 오류. 그 다음에 가운데만 다 보통이다만 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것만 다 해가지고 온 사람을 중앙집중 경향 오류라고 해요. 자, 이걸 지금 봤을 때 이건 지금 일관적으로 답은 한 것 같긴 하지만 이건 우리가 봐도 이거 딱 봤을 때 이게 정확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죠. 정확하지는 않아요. 그죠? 어떻게 다 매우 그렇다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걸 딱 보고 체계적 오류는 일정하게 이렇게 매우 그렇다만, 매우 그렇지 않다만, 그 다음에 보통이다만 이렇게 편향된 결과를 가져오고 있고, 그리고 이것은 타당도를 져야 한다. 이렇게 딱 잡고 있어야 돼요. 정확하지는 않으니까. 그죠? 근데 그 체계적 오류에서 선생님들이 관용, 가옥의 오류, 중앙집중, 경향의 오류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보다도 선생님들이 알아야 할 것은 문화적 차이에 의한 편향하고 사회적 바람직성에 의한 오류 있죠? 그걸 좀 알고 있어야 돼. 그걸. 문화적 차이에 의한 편향, 즉 측정 과정에 문화적 차이가 스며들어서 측정의 체계적 오류가 일으키게 되는 걸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설문지의 용어에다가 사투리를 집어넣어 버리잖아요. 경상도 사투리를 집어넣어 가지고 경상도에서는 고구마를 고매라고 하는데 이제 고매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뭔가를 이렇게 물어보게 되면 경상도 사람이 아니면 그 응답에 답변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문화적 차이에 나타나는 편향, 요걸 얘기하고, 근데 그다음 이제 사회적 바람직성에 의한 오류인데요. 이거 자신의 입장과는 다르게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것을 택하는 성향을 얘기합니다. 요거. 특히 이제 우리 공무원 시험은 인성검사를 보게 되잖아요. 근데 인성검사에서 어릴 적 남의 물건을 훔친 적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때 어떻게 응답하시겠어요? 당연히 훔치지 않았다고 할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사회적 바람직성에 하는 오류입니다. 네. 자, 자신의 입장과 다르게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것을 택하려고 하는 경향, 요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바람직성에 의한 오류를 나타나지 않게 만들려면 익명성을 보장해주면 돼요. 무기명으로 응답하도록 해주면 사회적 바람직성에 의한 오류는 나타나지 않겠죠. 솔직하게 응답하게 될 테니까. 그죠? 그 다음 이제 비체계적으로 보면은 측정자의 피로, 기억, 감정 변화와 같이 이게 이제 불규칙적으로, 일시적, 우연, 그리고 일시적 사정이 불규칙적으로 일관성 없이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비체계적 오류는. 이건 다인 척도의 신뢰도를 낮게 합니다. 거 보면 측정자로 인한 오류, 측정 대상자로 인한 오류, 측정 상황의 오류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측정자가 하필 뭐 그 전날 대학 동기가 휴가 나와가지고 뭐 술 마시고 그냥 날 새고 그리고 이제 조사원으로 이제 조사를 하는데 뭐 대충 이제 피곤하니까 막 대충 조사하게 되면 정확하게 나오지 않겠죠. 그죠? 그다음 이제 그 측정 대상자로 인한 오류. 평소에 이렇게 인고 부부처럼 잘 살고 있다가 아주 대판 싸웠는데 그 다음날 뭐 결혼 만족도에 대한 조사 설문지를 받게 되는 경우 그것도 이제 불규칙적으로 제대로 나오지 않고 불규칙적으로 나오게 되고 측정 상황의 오류도 측정하러 갔는데 막 거기 막 공사 중에다가 막 너무 덥고 에어컨도 막 고장 나가지고 안 되고 막 그러면 이게 잘 자료 수집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바로 비체계적 오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59쪽으로 갈게요. 표본 추출입니다. 자, 요거 지금 최근엔 나오지 않았지만 이거 또 중요한 부분입니다. 표본 추출도. 지금 보호직 나왔고 우리 사회복지직에서 몇 번 나왔죠. 근데 아주 기본적인 걸로만 나왔는데 뭐 확률 표집이 아닌 걸 고르시오. 그 기출 표기가 또 안 돼 있네요. 그 사회복지직, 보호직 사회복지직 그때 같이 시험 보는 걸로 돼 있어서 17년으로 그냥 분류가 돼 있어서 그러는데 자, 요거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요거는. 자, 거기 우리가 사실 이제 조사는 전체를 보지 않고 시험에 나온 것만 군데군데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러는데 아까 척도를 만들었잖아요. 설문지를 만들었어요. 척도를 만들었는데 그 척도가 신뢰도가 있는지 타당도가 있는지를 검증한 겁니다. 지금 만든 척도를. 그러면 이제 신뢰도 타당도까지 갔잖아요. 그러면 내가 만드는 지금 설문지는 완전히 만들어진 거예요. 지금 신뢰도 타당도 검증을 해버리면.
그러면 이제 뭐 남았어요? 이제 도구는 만들어졌으니까 대상을 결정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표본 추출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자, 근데 대상을 결정할 때, 자, 이게 표본을 추출하는 것인데 결국 그 모집단이라는 그 용어 봐보세요. 거기 개요에 모집단은 시간, 공간, 자격 등의 조건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한정적인 집합체입니다. 이게 내가 노인을 조사하겠다 그러면 그냥 노인이라고 하면 그건 전대상이라고 해요. 그냥 노인이라고 해버리면 과거의 노인인지 지금의 노인인지 앞으로의 노인인지 다른 나라의 노인인지 우리나라 노인인지 그건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그건 전대상이고 진짜 모집단이 되려면 시간과 공간과 자격이 딱 정해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한정적이야지. 한정적. 알았죠? 그리고 그 모집단의 목록, 명부 그게 바로 표집 틀입니다. 표본이 실제 추출되는 연구 대상 모집단 전체 명단 그걸 표집 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관찰 단위와 분석 단위가 우리 시험에 나왔더라고 이게 1급은 잘 나오는 건데 자 거기 자료 수집의 단위가 관찰 단위고요. 그 다음에 자료 수집 내용에서 실제 분석하려는 단위가 분석 단위예요. 자 근데 관찰 단위와 분석 단위는 항상 일치한다 하면 틀립니다. 일치할 수도 있고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 자, 우리 시험에서는 항상 일치한다. X. 자, 관찰 단위와 분석 단위는 일치할 수도 있지만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 거기 얘 보니까 장애인 근로자가 근무하는 직장 상사와의 면담을 통해서 장애인 근로자의 직장 적응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려고 해요. 그러면 내가 지금 연구자가 수집하려고 하는 것은 실제 분석하고자 하는 것은 장애인 근로자를 분석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죠? 근데 자료 수집을 누구를 통해서 했어요? 직장 상사를 통해서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자료 수집 단위인 직장 상사가 관찰 단위였고 실제 분석하려고 하는 단위인 장애인 근로자가 분석 단위입니다. 이때는. 근데 이때는 서로 지금 일치하고 있지 않지만 만약에 장애인과의 면담을 통해서 장애인 근로자의 면담을 통해서 장애인 근로자의 직장 적응을 직접 그 정보를 수집하게 되면 이때는 관찰 단위와 분석 단위가 일치합니다. 그겁니다. 자 그리고 표집 간격은 이따가 체계적 표집에서 일단 봐야 하고요. 그거 체계적 표집에 쓰이는 용어고 그 다음에 모수치와 통계치를 좀 설명을 해야 돼요. 여기가 모수치와 통계치. 자, 이 개념을 잠깐 좀 설명을 할게요. 이게 뭐 1순위나 2순위는 아니고요. 1순위나 자 1순위나 2순위는 아니고 뭐 3순위 정도 되는 건데 자 여기가 지금 모집단입니다. 만약에 모집단 전체를 조사하게 되면 이걸 전수조사라고 합니다. 자, 전수조사해가지고요. 통계 분석을 해요. 그러면 통계치가 나오겠죠. 통계 분석해서 나오는 값을 통계치라고 하니까 자, 통계치가 나옵니다. 근데 이 통계치는 모집단 전체를 조사해가지고 얻어진 값이기 때문에 이걸 모집단의 값인 모수치라고 합니다. 자, 이 모수치는 모치수, 모치수, 뭐 이거 뭐 모치수라고도 하고요. 모수치라고도 하고요. 그냥 모수라고도 하고요. 명칭을 이렇게 부여합니다. 어떻든 모집단의 값입니다. 자, 근데 전수조사에서는요. 전수조사를 해서 얻어진 이 통계치 자체가 모집단의 값이기 때문에 즉 통계치와 모수치가 일치하기 때문에 자 여기서 일치하기 때문에 전수조사에서는 통계치와 모수치를 구분하는 것이 불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장이 나와요. 자, 전수조사에서는 통계치와 모수치를 구분하는 것이 불필요하다. 그럼 맞는 거예요. 왜? 똑같으니까. 자, 근데 보세요. 이제 모집단의 모집단에서 일부만 뽑는단 말이죠. 일부만 샘플을 이게 표본이죠. 즉 표본을 추출하는 걸 우리가 표집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걸 표집은 그 표본 추출을 말하는 거죠. 표본 추출을. 자, 얻어진 표본만 조사하는 걸 표본 조사라고 합니다. 자, 표본 조사해 가지고요. 통계 분석을 하면 통계치가 나오겠죠. 표본 조사를 해서 통계 분석을 해서 나온 이 통계치 있죠? 이 통계치는 표본의 값입니다. 그래서 이 표본의 값을 가지고 이 통계치를 가지고 통계치가 이렇게 나온 거 보니까 아마도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만약에 조사해서 얻어진 값은 모수치는 아마도 이럴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죠? 뭐 당연히 추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요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해요. 자, 이 통계치와 모수치는 얘와 지금 통계치와 모수치는 서로 같을 수가 없어요. 이때
예, 통계치와 모수치는. 자, 지금 통계치가 느닷없이 나왔잖아요. 표본조사를 해서 얻어진 이 통계치는요. 통계치는 통계치 표본조사를 했다는 것은 전수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전에 전수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제 통계치를 가지고 모수치를 추정하는 건데 얘들이 같지 않아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같지 않은 것을 표본오차라고 합니다. 이 표본오차를 다른 말로 표집오차라고도 합니다. 자, 이 표집오차를 다른 말로 표준오차라고도 합니다. 얘들은 모두 같은 개념이에요. 같은 개념이에요. 이게 다 같은 개념. 자, 그러면 이 표본오차는 표본조사에서만 이게 나타납니다. 전수조사에서는요, 이 표본오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죠? 아까 전수조사에서는 오히려 통계치와 모수치가 같아 버렸어요. 일치했는데 뭐가 나타나요? 안 나타나지. 그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요거 표본오차, 표집오차, 표준오차는 어디에서만 나타난다? 표본조사에서 나타나. 표본조사에서만. 자, 그런데 또 무슨 오차가 있냐면 비표본오차라는 게 있어요. 비표본오차.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이 금방 끝나요. 예, 이제 거의 다 됐어요. 이제 여기서 더 안 들어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거 그냥 간단한 이 개념만 알면 돼요. 우리는 여기까지만 나왔으니까. 자, 비표본오차가 뭐냐면 선생님들 거기 59쪽에 거기 동그라미 6번에 니은 한번 봐보세요. 니은에 보면 비표본오차는 뭐냐면은 설문지나 조사 자료의 작성 또는 인터뷰 과정에서 비롯되는 오류. 자, 분석된 자료를 그릇되게 해석하거나 자료를 집계하거나 자료를 분석하는 도중에 발생하는 이게 잘못된 것들 또는 응답자의 불성실한 태도 뭐 이런 것들 나와 있는데 거기서 하나만 좀 생각해 볼까요? 거기 그 설문지나 자료의 작성에서 나타나는 오류 또는 거기 자료 집계나 자료를 분석하는 도중에 발생하는 오류. 이걸 바로 비체계적 오류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전수조사를 하든 표본조사를 하든 다 설문지는 돌릴 거 아니에요. 어차피. 그죠? 전수조사 할 때도 설문지를 뿌릴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표본조사 할 때도 설문지를 가지고 뿌리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설문지로 인해서 발생하는 오류는 양쪽에 다 발생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발생이 되고요. 여기서도 발생이 되는 거예요. 쉽게 생각해서 비표본 오차는 한 가지만 딱 얘기하면 설문지를 딱 그 회수해 가지고 그걸 값을 분석하려면 값을 입력해야 하잖아요. 통계 프로그램에다가 또는 메모장에다가 이렇게 입력하게 코딩을 하게 되는데 입력할 때 발생되는 오류예요. 그것도 비체계적 오류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당연히 전수조사에서도 표본조사에서도 둘 다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표가 그렇게 나와 있죠. 전수조사의 오류에 비표본오차. 근데 표본오차는 발생되지 않죠. 근데 표본조사에서는 둘 다 발생되죠. 그겁니다. 거기까지 나왔어요. 우리 시험에. 실제.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는 좀 알고 있어야 돼.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사실은 이제 1급을 준비할 때는 여기서 더 많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우리는 거기까지 안 들어가니까. 그리고 그렇게 나올 가능성도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모의고사를 1급에서 나오는 수준으로 막 모의고사를 그렇게 내버리면 기출문제 위주로 공부를 했던 우리 선생님들은 어렵죠. 그죠? 1급에서 나오는 논점까지 막 모의고사를 만들어버리면 모의고사 점수가 안 나오죠. 그래서 이제 그런데 우리는 딱 요 정도에서 기출문제가 나오고 있는 범주에서 공부를 하시는 게 가장 현명하고 현재로서는. 그 다음에 그 표본조사의 설계 그 아래를 봐보세요. 이게 좀 더 정리가 되어 있는데 사실 나머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거기 이제 그 표본조사 설계 보면 표본 추출 과정 모집단을 확장하는 것부터 시작한다. 이건 알아야 돼요. 그 마지막은 표본을 추출하겠죠? 그러니까 처음과 끝은 알고 있어야 돼요. 전체를 다 외우려고 하지 말고 처음과 끝은 알고 있어야 한다. 그래서 거기에 보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모집단과 전대상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근데 전대상은 우리 시험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 전대상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 전대상에서 모집단을 더 확장하는 거거든요. 더 좁혀서. 모집단이 되려면 전대상에서 시간과 공간과 자격을 명확하게 규정할 때 그게 모집단이 됩니다. 결국은 표본조사 하려면 모집단을 먼저 확장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표본의 대표성을 확인한다. 그 다음 마지막 표본 추출한다. 그 정도만 그냥 알고 있어도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넘겨보세요. 자, 그 다음에 60페이지로 가보세요. 60페이지에 표본 추출 방법입니다. 바로 이게 나오는데요. 지금
2017년이든 2013년이든 여기가 이제 나오는데, 자, 이 표본을 추출하는 방법에서, 자, 이제 요건 거죠, 지금. 여기. 그러니까 모집단으로부터 표본을 추출해 나가는 이 방법 있죠? 여기가 둘로 나뉜다 이거예요. 여기 둘로 나뉘는데, 확률 표집과 그 다음에 비확률 표집으로 나뉘는 겁니다. 비확률 표집으로 여기서.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자, 우리가 모집단에서 표본을 추출할 때에는요, 중요한 게 뭐냐면 대표성이에요. 대표성. 정말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 표본을 추출할 수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한테, 연구자한테는 그게 중요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여기로 가는데, 이 표본의 대표성을 고려를 하게 됩니다. 그죠? 이게 엄한 사람 뽑아놓고 이거 연구해놓고 결과가 이렇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잖아요. 그죠? 그렇게 말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대표성 있는 표본을 끄집어내줘야 돼요. 여기서. 그러려면 표본의 대표성이 이게 중요하게 되는데, 자, 이 표본의 대표성으로 보았을 때 어디가 더 높냐면 확률 표집이 더 대표성이 높습니다. 알았죠? 비확률 표집보다는 확률 표집으로 해야지 그 표본이 대표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여기서. 자, 그러면 거기 이제 볼까요? 거기 확률 표집은 모든 사례에 추출될 확률이 명백하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왜? 모집단이 딱 정해져 있거든요, 여기는. 그래서 거기 양적 연구에서 선호한다고 되어 있죠? 이거 중요한데, 자, 다시 한번. 확률 표집은 양적 연구나 질적 연구 모두에서 쓰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확률 표집은 양적 연구에서는 확률 표집을 선호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확률 표집은 질적 연구에서도 사용될 수 있다. 그럼 맞아요. 그래서 거기 보니까 그 밑에 OX 문장 넣어놨죠. 질적 조사해가지고 확률 표본 추출 방법이 사용될 수는 있다. 맞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분법적으로 이렇게 알면 안 돼요. 그냥 확률은 양적, 비확률은 질적, 이렇게 알면 안 돼 이거예요. 알았죠? 그렇게 알면 안 된다. 그렇게 알면 안 되고, 확률 표집이 양적, 질적 연구에서 모두 쓰일 수는 있구나. 다만 양적 연구에서 선호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렇게 알고 계시고, 그러면 확률 표집이 왜 대표성이 높을까? 비확률 표집보다. 대표성이 높은 이유는 거기 기본 원리에 보니까 동일 확률 선정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모집단의 모든 구성원이 표본으로 선정될 수 있는 기회가 동일한 것을 얘기하거든요. 그 원리를 사용하기 때문에 비확률 표집보다는 더 대표성 있는 표본을 추출할 수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확률 표집의 종류 4가지가 나와 있어요. 자, 선생님들은 우선 그 4가지 종류를 알아야 돼요. 뼈대. 요것만 알면 돼요. 사실 일단 1순위는 뭐냐? 얘들이 뼈대를 알아요. 뼈대. 우리 시험은 그 정도밖에 안 나오니까 지금. 요거 4개. 요거 4개. 그 다음에 비확률 표집에 또 4개 나와요. 요거 4개. 이 4개를 외워야 돼, 이걸.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확률 표집에 단순 무작위 표집 나와 있죠? 그 다음에 개통적 표집. 그 개통적 표집을 체계적 표집 또는 계층 표집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개통적 표집이나 체계적 표집으로 알고 있으면 됩니다. 물론 이제 그걸 계층 표집이라고 해요. 계층 표집이면 칭화 표집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계층 표집은 개통적 표집 또는 체계적 표집이지 칭화 표집이 아닙니다. 용어가 완전히 달라요, 그건. 우리 이제 서울대학교의 그 남세진 교수님 책에서는 이걸 계층 표집으로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 책에서 체계적 표집을. 알았죠? 근데 이제 어떻든 그렇고, 그다음에 칭화 표집이 있고 집납 표집까지 이렇게 뼈대 알고, 그다음에 이제 그 아래 비확률 표집은 모집단으로 부터 추출될 확률을 미리 알지 못해요. 모집단이 명확하지 않거든요, 이때는. 그래서 질적 연구에서 주로 선호하는데, 물론 질적 연구에서 양적 연구도 그 확률 표집을 사용할 수는 있지만 비확률 표집을 사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질적 연구는. 자, 그래서 거기 편입 표집, 할당 표집, 유입 표집, 유입 표집을 판단 표집이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그걸 의도적 표집이라고 돼요. 자, 그 유입 표집 있죠? 걔를 의도적 표집이라고 하나 적어보세요. 의도적 표집. 이게 1급에서는 의도적 표집으로 나오기도 해서 의도적 표집이라고 적으세요. 그 다음에 눈덩이 표집. 자, 우선은 요 목차만 알아도 우리는 끝났습니다. 사실은. 목차만 알아도. 근데 이제 과거 기출 문제에서는 조금 깊게 나온 게 있으니까,
자, 그 단순 문자기 표집 봐보세요. 단순 문자기 표집은 아무런 의식적 주작 없이 그냥 뽑는 거죠. 섞어놓고 그냥 뽑는 거 우리 알다시피 난수표나 제기뽑기 형식입니다. 근데 거기 확률 표집 가운데에서 가장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단순 무작위 표집이 시간이 많이 걸리다 보니까 시간이 얘보다 적게 걸리는 방법으로 지금 개발되고 있는 것들이 그 세 가지예요. 아래 나오는 것들. 자, 거기 개통적 표집, 층화 표집, 집락 표집은 단순 무작위 표집보다는 시간이 적게 든다. 자, 그거 알고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개통적 표집 내용 보니까 모집단의 목록에서 아까 표집틀이라고 했죠. 모집단 전체 목록, 명부, 거기에서 일정한 간격을 두고 표본을 추출하는 거예요. 일정한 간격. 그게 바로 표집 간격입니다. 표집 간격. 자, 첫 번째 표본 선정은 무작위로 추출을 해요. 무작위로. 그리고 그 추출된 것을 기준으로 해서 매 K번째 표집 간격으로 가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걸 바로 체계적 표집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우리 자 1000명에서 내가 100명만 표본을 추출하려고 합니다. 이게 모집단수입니다. 모집단수예요. 여기가 표본수입니다. 표본수예요. 그러면 표집 간격은 어떻게 구하냐면 모집단수 나누기 표본수를 하게 되면 표집 간격이 나옵니다. 자, 지금 모집단의 명부가 지금 1000명인데 내가 100명만 뽑고 싶어요. 그러면 이걸 나눠보면 10이 나오잖아요. 표집 간격이 10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1000명은 명부로 정리되어 있거든요. 뭐 전화번호 책처럼 명부로 정리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 사람 이름들이 쭉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겠죠. 그러면 표집 간격이 10이 나왔잖아요. 10이 나왔으면 앞에 1번부터 10번까지 사람 있죠. 이 사람들 표집 간격이 10이니까 이 사람들을 구술로 만들어요. 구술로 만들어서 그 중에 한 사람을 구술로 뽑아요. 그랬더니 7번째 있는 사람이 뽑혔다고 봐보세요. 7번째. 7번째 있는 사람이 뽑히면 이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계속 10씩 가면 됩니다. 표집 간격만큼. 그러면 100명이 뽑혀요.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중요한 것은 거기 매 K번째 사례. 그러니까 그 첫 번째 표본 추출은 무작위로 한다고 했잖아요. 그 첫 번째 표본을 선정할 때 표집 간격에 있는 그 10명이면 10명 앞에 10명을 가지고 무작위로 추출을 해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이제 표집 간격만큼 가게 됩니다. 그게 중요하고. 근데 만약에 목록표가 즉 표집틀이 일정한 주기성을 가지고 있으면 큰 편견을 가질 수가 있다. 무슨 말이면 이게 10명씩 10명씩 군대 조직이나 뭐 이렇게 대기업 조직에서 이 명부에 10명씩 10명씩 정리가 되어 있는데 그 부서별로 10명씩. 근데 꼭 이렇게 7번째 있는 사람이 주임이라고 봐보세요. 주임. 그 부서에. 근데 또 10명씩 정리가 되어 있네. 그러면 계속 7번, 17번, 27번 이렇게 계속 갈 텐데 그럼 주임들만 뽑히겠죠. 쭉. 그죠? 그 부서의 주임들만. 각 부서에. 그러니까 모집단의 목록표가 섞여 있어야 합니다. 일정한 주기를 가지고 있으면 큰 편견을 가진 표본이 추출되니까. 이해되죠? 그거예요. 자, 그 다음에 거기 층화 표집 중요하죠. 층화 표집은 모집단을 보다 동질적인 몇 개의 층으로 나누고 각 층으로부터 단순 무작위 표집 또는 개통적 표집을 하게 됩니다. 그 앞에 있는 단순 무작위나 개통적 표집을 하게 된다. 자, 몇 개의 층으로 나누고 동질적인 몇 개의 층입니다. 동질적인 몇 개의 층. 그 밑줄. 자, 다시 한번 동질적인 집단 내에서 표집 오차가 이질적인 집단 내에서 표집 오차보다 더 작다는 확률 분포 논리에 기초하고 있다. 아, 이 문장 어렵죠? 네, 어려워요. 자, 근데 사실 어렵지는 않은데 보세요. 봐보세요. 요거예요. 만약에요. 모집단이 이질적이에요. 이렇게. 빨간색도 있고 뭐 이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파란색도 있고 모집단 이질적이라고 봐보세요. 이질적이면 대부분 근데 파란색이 주로 많다라고 봐보세요. 이질적이긴 하지만 그러면 표본을 추출했을 때 파란색만 만약 뽑힌다고 그러면 파란색만 해가지고 나온 결과가 얘의 각과 일치하기는 어렵겠죠. 그죠? 즉 대표성이 떨어지게 돼요. 표본의 대표성이. 모집단이 이질적일수록. 근데요, 만약에 모집단이 이질적이지 않고요. 모집단이 모두가 빨간색이라고 하세요. 모두가 빨간색. 그럼 어디서 뽑아도 그냥 빨간색이죠? 그럴 거 아니에요.
어디서 뽑아도 빨간색을 뭐 이게 다 빨간색이면 그러니까 모집단이 동질적이면 표본의 대표성은 증가됩니다. 따라서 빨간색 어디서 다 빨간색인가 빨간색 가지고 얻어진 통계치를 가지고 추정하게 되니까 얘들의 값은 유사해집니다. 그러니까 모집단이 동질적일수록 표본의 대표성은 증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 원리를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층화 표집에서는 동질적인 집단으로 층을 나눈 다음에 그리고 거기서 각각 표본을 추출하게 됩니다. 자, 아까 여기서 이제 아까 요거 지금 이걸 가지고 그대로 설명하면 요겁니다. 만약에 지금 연구자가 여기 보니까 이 모집단의 정보를 알고 있을 때 여기 지금 보니까 이 기독교인이 500명이고 1000명 중에 천주교인이 예를 들어 300명이고 불교인이 200명이라고 가보세요. 그러면 여기서 섞어놓고 그냥 여기서 100명에서 아니 1000명에서 100명을 뽑기보다도 이번에 어떻게 하냐면 이걸 나눠요. 애초에 500명에서 50명, 300명에서 30명, 200명에서 20명을 뽑으면 돼요. 이게 바로 층화 표집이에요. 동질적인 층으로 나눴어요. 아예. 기독교인들끼리만, 천주교인들끼리만, 불교인들끼리만 모아놓고 나눠놓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단순 무작위 표집을 하거나 그 다음에 체계적 표집을 한 겁니다. 이게 바로 층화 표집인데 근데 이 층화 표집과 그 아래 나오는 비확률 표집의 할당 표집하고 이걸 구분해야 돼 이제 선생님들이. 자 다시 한번 층화 표집과 할당 표집은 유사한데 마지막이 달라요. 여기 똑같은 층으로 동질적인 층으로 나누는 것까지는 다 똑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여기서 여기로 뽑을 때 있죠. 이걸 뽑을 때 만약에 무작위로 뽑잖아요. 이걸 무작위로 뽑으면 그건 층화예요. 근데 무작위가 아니라 여기서 지금 여기로 뽑을 때 무작위가 아니라 자기가 뽑고 싶은 대로 뽑아버려요. 이게 자기로 뽑아. 자기로 뽑게 되면 할당이에요. 차이가. 그러니까 기독교인 500명으로 모아놓고 그냥 연구자가 그냥 딱 봤을 때 저 김씨 아저씨가 괜찮겠네? 또는 여기 이 아줌마 괜찮겠네? 또는 이 학생이 괜찮겠네? 자기가 그냥 자기적으로 뽑아버리면 이 50명을 뽑을 때 자기적으로 뽑아버리면 그건 할당이에요. 근데 이렇게 나눠놓고 지금 이제 여기 단순 무작위 표집을 하거나 또는 체계적 표집을 하게 되면 무작위로 하게 되면 그건 층화 표집입니다. 어떻든 층화 표집이든 할당 표집이든 둘 다 동질적인 층으로 나눠놓고 그 다음에 표본 추출을 하긴 했죠. 그죠? 동질적인 층으로 나눠놓고 표본 추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 그 층화 표집에서 보세요. 층화 표집에 거기 땡 세 번째 보니까 집단의 특성을 반영해서 추출하기 때문에 표본의 대표성이 높아졌고요. 따라서 층화 표본 추출은 단순 무작위 표본 추출보다 대표성이 높게 됩니다. 표본의 대표성 증가돼요. 왜? 동질적인 층으로 나눠놓고 뽑았으니까 당연히 높아져요. 자 그리고 거기 층화 표집의 유형에 비례 층화 표집, 비비례 층화 표집, 최적 분할 비비례 층화 표집 또는 비비율 층화 표집 그 최적 분할 비비례 또는 비비율 층화 표집을 가중 표집이라고도 합니다. 자 여기서 조심하실 거 비비례 층화 표집은 비확률 표집이다. 그러면 안 돼요. 자 거기 비례 층화 표집, 비비례 층화 표집, 최적 분할 비비례 층화 표집 또는 가중 표집은 모두 다 확률 표집이죠. 확률 표집이죠. 왜? 층화 표집이니까. 그죠? 층화 표집의 유형이니까 다 확률 표집이에요. 걔들은. 그거 넘어가면 안 되겠죠. 당연히. 그 다음 이제 집락 표집은 지역 표집이라고도 하거든요. 그거 보면 모집단은 여러 가지 이질적인 요소 동그라미. 거기 이질적인 요소로 이번에는 나눕니다. 집락이나 집단으로 묶어서요. 이들 집락이나 집단을 단위로 해가지고 그 중에 무작위로 몇 개의 집락만 또 표본 추출합니다. 그리고 뽑혀진 집락 내에서 이제 전수조사나 또는 거기 단순 개통적 표집을 하게 됩니다. 이걸 다단계 표본 추출이라고 합니다. 다단계 표본 추출이 가능해요. 이거. 자, 지역 표집이라고 하고요. 잘 알다시피 이제 자 서울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서울시의 노인을 연구 대상으로 삼으면은요. 서울시를 여러 개로 나눠요. 서울시는 25개구로 나눠져 있잖아요. 25개구. 서울시. 그러니까
서울시를 구로 나눠요. 먼저. 그리고 25개구로 나눠놓고 25개구를 구술로 만들어요. 그리고 그 중에 몇 개의 구만 뽑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몇 개, 5개의 구를 뽑았다고 봐보세요. 이렇게 5개의 구. 그러면 이 구는 또 동으로 나뉘어지죠. 구를 뽑고 나서 뽑혀진 구를 대상으로 이 구가 또 여러 개의 동으로 나눠져 있으니까 그 중에 몇 개의 동만 또 뽑아요. 몇 개의 동만. 알았죠? 그리고 이제 뽑혀진 동에서 체계적 표집을 하거나 아까 단순 무작위 표집을 하거나 또는 전수조사를 하거나 이런 것들이 바로 집락 표집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층화 표집하고 다른 점은 뭐냐면요. 층화 표집은 아까 기독교인, 천주교인, 불교인으로 나눴잖아요. 그리고 모두에서 각각 뽑았죠. 모두에서. 근데 얘는 동질적인 층으로 나누고 근데 얘는 이질적인 25개 구로 나눴어요. 구는 이질적이잖아요. 동질적이지 않습니다. 이질적인 구로 나누고 그 나누어진 구를 단위로 해가지고 몇 개의 구만 뽑았죠. 그죠? 그리고 그 또 동으로 나누고 몇 개의 동만 뽑았죠. 아까는 여기 나누었지만 나누고 나서 여기서 기독교, 천주교, 불교에서 또 2개만 뽑아가지고 하지 않았잖아요. 그죠? 나누어진 그 층을 그냥 다 뽑았죠. 층화 표집은. 근데 집락 표집은 나누어진 집락을 다 하지는 않았죠. 그 중에 몇 개의 집락만 또 뽑았죠. 그 차이에 또. 그래서 뭐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확률 표집 봐보세요. 얘는 질적 연구에서 선호합니다. 자, 근데 편입 표집. 자, 가장 대표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자, 비확률 표집은 대표성이 떨어지는 방법인데 확률 표집보다. 근데 비확률 표집에서도 가장 대표성이 떨어진 게 편입이에요. 편입 표집. 이거는 이걸 뭐 우리 시험은 안 나오는 거니까 이걸 제가 내용은 안 나오는 건데 이걸 길모퉁이 표집이라고도 하는데요. 길모퉁이 표집 자 길모퉁이 표집이라고도 해요. 이걸 뭐냐면은 기자들이 인터뷰를 이렇게 할 때 길모퉁이에 서 있다가 그 지나가는 사람 중에서 좀 이렇게 말 좀 잘할 수 있는 사람, 좀 협조적일 만한 사람, 그 사람한테 그냥 가서 인터뷰를 하는 겁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걸 길모퉁이 표집이라고 하거든요. 가장 대표성이 떨어져요. 자, 그다음에 할당 표집은 아까 설명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할당 표집을 할 때 거기 보니까 표본 추출 시에 할당 틀을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할당 틀이 뭐냐면은 이 모집단에 대한 정보를 알아야 하거든요. 층화 표집이든 할당 표집을 하려면 아까 여기 보면 1000명의 종교 성향을 알았잖아요. 그 기독교, 천주교, 불교 이거 알았던 것처럼 예를 들어서 할당 틀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이 표를 말을 합니다. 뭐 성별 비율, 성별의 비율이나 뭐 그 학력의 비율이나 뭐 이 중에 이 1000명 중에서 뭐 70%는 남성이고 30%는 여성이고 뭐 이런 비율 이걸 표로 정리한 거예요. 표로 정리한 것을 그 할당 틀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할당 틀을 이용해야죠. 이제 아까는 이제 종교를 가지고 한 것이고 자 유의 표집, 의도적 표집, 판단 표집 조사자의 판단에 의해 조사 목적에 의해 표본을 선정하는 방법입니다. 이거는 연구자의 목적에 따라서. 근데 사전조사가 여기에 사용된다라고 되어 있죠. 우리 탐색 쪽 조사는 사전조사입니까? 예비조사입니까? 예비조사였죠. 당연히. 그죠? 사전조사하고 다르다라고 했어요. 사전조사는 설문지를 만들어 놓고 설문지의 오류를 시정하기 위해서 대략 20명에서 50명의 표본을 선정해 가지고 미리 한번 해보는 거예요. 오타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질문지가 응답자들이 뭐 용어를 이해를 못해서 잘 응답을 못하는 질문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미리 파악하기 위해서 사전조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사전조사는요, 아까 가정환경이 나쁜 아이들이 청소년 비행에 빠질 가능성이 높을까라고 하는 연구 문제를 가지고 만든 설문지라고 한다면 연구자가 지금 생각하기는 뭐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가정환경이 나쁜 아이들이 청소년 비행을 많이 저지를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연구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연구 목적은 바로 거기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어진 설문지라고 한다면 연구자가 미리 한번 해보는 조사에서 표본을 선정할 때 가정환경이 대부분 안 좋은 아이들을 미리 뽑아보는 겁니다. 연구의 목적에 맞게. 한마디로 전수조사 들어가기 전에 간보기 하는 거예요. 간보기. 본조사 들어가기 전에. 그럴 거 아니에요. 만약에 그런 의문을 가지고 내가 설문지를 만들었다면 이왕 뭐 20명, 50명 한번 해보는 건데 진짜 한번 그렇게 나오나
아무래도 안 좋은 아이들 대상으로 선정을 하게 돼요. 그게 바로 사전조사에서 그래서 의도적 표집이 사용이 되는 거예요. 의도적 표집은 연구자 조사 목적이 맞는 사람만 그냥 골라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제 마지막 눈덩이 표집은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 연결망을 가진 사람들이나 조직을 대상으로 연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눈덩이 표집은 거기 이제 일타라이 문화에 속한 사람들 연구할 때 주로 사용됩니다. 눈덩이 표집. 즉 약물 중독이나 매매춘, 뭐 동성애자 이건 잘 드러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눈덩이 표집은 자 이게 예를 들어서 마약 중독자를 보호관찰관 보호관찰소에 가가지고 보호관찰관한테 한 명을 소개를 받아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물어보고 싶은 거 다 물어봐요. 근데 이 사람이 더 이상 새로운 응답이 안 나온다. 그럼 이 사람한테 소개를 시켜달라고 해요. 같이 마약했던 사람 중에서. 그러면 소개를 받아. 그래서 그 사람한테 또 물어봐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한테 더 이상 새로운 정보가 안 나와. 그럼 이 사람한테 또 소개를 시켜달라고 해요. 그럼 이 사람 또 소개를 시켜줘요. 그러면 이 사람한테 또 막 물어봐. 근데 더 이상 새로운 게 안 나와. 이렇게 계속 늘려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눈덩이 표집. 눈덩이를 굴려가듯이 하는 조사. 표집. 이게 눈덩이 표집입니다. 보통은 10명 되기 전에 끝납니다. 이게 질적 연구에서 보통 이렇게 하는 것인데. 예. 자, 그러면 자 여기까지 너무 길어졌으니까 지금 여기서 잠깐 끊고 그 다음에 테마 19번부터 할게요. 10분 쉬고.